창밖으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요양원 복도. 이곳엔 세상의 모든 퀴퀴한 냄새가 다 모여 있습니다. 소독약 냄새, 눅눅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사람에게서 나는 늙음의 냄새까지. 한때 강남 빌딩 숲에서 최고급 향수 냄새를 맡으며 일했던 저였지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뒤 이 냄새는 제 밥벌이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발로 찬 쓰레기 보따리 속에서 현금 70억이 나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돈 냄새만 맡고 달려든 불효자들을 참교육하는 요양보호사의 통쾌한 복수극. 사이다 결말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선생님 302호 기저귀 교체 부탁드려요. 아주 난리도 아니네요. 간호사 박미선 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복도 저편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톤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302호 박순자 여사님이 또 무언가 사고를 치셨거나 직원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리요. 네, 지금 갑니다. 저는 익숙하게 카트를 밀었습니다. 삐걱, 삐걱. 바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302호 앞. 이 요양원에서 가장 오래 버티고 있는 분이자 자식들에게 가장 철저히 버림받은 분. 문 앞에 서자 희미한 트로트 가락이 들려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오늘 이 문을 열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70억짜리 기회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여사님, 이소영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노크를 3번 하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복도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작은 방 한 구석에는 박 여사님이 늘 그러시듯 침대 모서리에 웅크린 채 앉아 계셨습니다. 75세, 키 150cm 남짓, 체중은 아마 40kg도 안 될 겁니다. 등이 굽어 더 작아 보이는 체구, 짧게 자른 백발은 부스스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방은 3평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흔한 가족사진 한 장 없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 방에는 의뢰, 자식들이나 손주 사진이 붙어 있기 마련인데 박 여사님 방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소영입니다. 요양보호사 3년 차. 이 분야에서는 이제 막 중견이라고 불릴 정도의 경력이지만 제 과거를 안다면 대부분 놀라실 겁니다. 요양보호사가 되기 전까지 저는 부동산과 금융업계에서 15년을 굴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강남 재건축 현장을 누볐고 PF 대출 자금을 다뤘고 법원 경매를 수십 건 성사시켰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공인중개사, 금융자산관리사, 명함에 박을 자격증은 다 따놨었지요. 그러다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파트도 사무실도 쌓아놓은 명성도. 남편은 스스로 세상을 등졌고 제게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인생이 꼬여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뼛속까지 새겨진 경험이 지금 이곳에서 누군가를 살릴 때가 있습니다. 여사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제가 말을 걸자 박 여사님은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손이 무릎 위에 올려놓은 낡은 보따리를 꽉 쥐고 있다는 걸. 그 보따리, 누더기처럼 낡아빠진 얼룩투성이 헝겊 보따리였습니다. 동료 간병인들은 그걸 쓰레기 봉지라고 불렀습니다. 박 여사님 또 쓰레기 주워왔네. 저 냄새나는 거 좀 치워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이 오가곤 했지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15년 동안 돈의 흐름을 보며
살아온 제 본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절대 쓸모없는 걸 목숨처럼 감추지 않는다. 박 여사님은 그 보따리를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식사할 때도 발치해 두고, 잠잘 때는 베개 밑에 넣어 두셨습니다. 누가 손만 대도 움찔했고, 가끔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줘. 이건 내 거야. 사람들은 쓰레기라 불렀지만 제 눈에는 그게 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 들고 있는 마지막 방패처럼 보였습니다. 여사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잠깐만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그, 박 여사님이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그분의 눈과 정통으로 마주쳤습니다. 보통 경도 치매 환자들의 눈빛은 흐릿합니다. 안개 낀 창문 너머를 보는 것처럼요. 하지만 박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에는 멍하니 허공을 보지만 아주 가끔, 정말 가끔 그 눈빛이 번쩍 살아났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드는 것처럼. 그날도 그랬습니다. 제 얼굴을 아주 잠깐 훑는 그 시선. 섬뜩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 말은 없었지만 그 질문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아직 판단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잃은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다시 침대에 눕혀드릴 때 박 여사님은 제 손을 잠깐 잡으셨습니다. 말라비틀어진 손. 하지만 묘하게 힘이 있었습니다. 고마워.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천만에요, 여사님. 그때였습니다. 박 여사님이 보따리를 다시 끌어안는 순간 매듭이 조금 풀리며 안쪽이 살짝 보였습니다. 낡은 사진 몇 장, 찢어진 종이 조각들, 그리고 연두색 봉투, 관공서에서 쓰는 등기 봉투였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오래 굴렀다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색깔이죠.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봉투 위에 희미하게 찍힌 글자를 읽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신평시청, 도시재생과. 그 순간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도시재생과. 그건 단순한 행정부서가 아닙니다. 도시재생은 곧 수용이고 수용은 곧 보상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가끔 가족을 괴물로 만듭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여사님, 편히 쉬세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응. 고마워, 이 선생. 방을 나오는 순간까지도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나와서도 그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의 경력이 제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저는 간호사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동료들은 다들 각자 업무에 바빴고 저를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슬쩍 인터넷 포털을 열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신평시 도시재생 개발. 엔터를 누르는 순간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신평신도시 개발구역 최종 확정. GTX-C 노선 환승역 건설. 기사 날짜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검색어를 입력하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신평동 집원별 토지 시세. 검색 결과를 보는 동안 제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세상에. 평당 최소 800만 원. 역세권은 평당 2천만 원까지 폭등해 있었습니다. 만약 박 여사님이 200평만 가지고 계셔도 16억, 300평이면 24억, 500평이면 40억.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개발 보상이라면 시세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걸.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은
보통 시세보다 높게 보상합니다. 게다가 GTX 노선이라면 프리미엄이 더 붙겠죠. 50억? 아니면 그 이상?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5년간 부동산 일을 하면서 수십억, 수백억짜리 거래를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한 노인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띵! 이어지는 또각또각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 뒤따라 무거운 구두 소리.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화장이 짙은 여자. 여자의 어깨에는 샤넬 로고가 박힌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고 남자는 비싼 브랜드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큰아들 내외였습니다. 5년 동안 손에 꼽을 정도로만 왔던 그들이 하필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눈치챈 바로 오늘. 아, 진짜 냄새나 죽겠네. 저 보따리 또 껴안고 있었지?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등을 돌린 채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지만 귀는 그들의 움직임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정확히 302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복도를 가로지르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게 단순한 농사짓던 땅이 아니라는 걸. 그 땅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지니게 됐는지를. 하지만 그들은 아직 정확한 금액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서류를 어디에 숨겨뒀는지도. 그래서 온 겁니다. 오늘, 지금,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됐구나. 창밖의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 302호의 불빛이 유난히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 작은 방 안에는 세상이 아직 모르는 비밀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70억의 비밀이. 그리고 그 비밀을 지켜줄 사람은 아마도 저 혼자뿐일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세요, 여사님.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제 전공이 악성 매물 처리거든요. 또각, 또각. 날카로운 하이힐 굽소리가 302호 문 앞에서 뚝 멈췄습니다. 저는 간호사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으니까요. 노크 소리도 없이 문이 벌컥 열리는 거친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어머니, 큰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이나 그리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빚쟁이를 닥달하는 듯한 짜증과 조급함만이 묻어났지요.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따라 302호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이미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냄새 좀 봐. 진짜 숨이 턱턱 막히네. 며느리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저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방 안의 광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코를 막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서 있었습니다. 강남샵에서 방금 받고 온 듯한 세팅 펌 머리. 어깨에는 샤넬 로고가 선명한 가방이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까르띠에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옷차림만 보면 요양원이 아니라 백화점 VIP 라운지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죠. 반면
침대 위 박 여사님은 어땠을까요? 목이 다 늘어난 낡은 면 잠옷에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온 구멍난 양말, 부스스한 백발에 겁에 질려 웅크린 모습. 그 잔인한 시각적 대비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어머니, 며칠을 안 씻으신 거예요? 노인네 특유의 그 호라비 냄새. 아우, 진짜 역겨워. 며느리의 막말에 박 여사님이 움찔하며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면 좀 씻고 사세요. 우리가 올 줄 알았으면 사람 꼴은 하고 있어야지. 며느리는 과장되게 손부채질을 하며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11월에 찬 비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 여사님이 작게 몸을 떨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우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 본론만 말해요. 큰아들이 구둣발로 침대 옆까지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도장 어디 있어요? 도장? 시치미 떼지 마시고. 어머니 인감도장 말이에요. 아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통장, 신분증도요. 오늘 처리 안 하면 큰일 나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처리. 그들이 하려는 건 간단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보따리를 생명줄처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몰라. 난 몰라. 어머니, 치매 걸린 척하지 마시고요. 우리 다 알아요. 신평동 땅 있는 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땅.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개발된다며요? 시청에서 보상금 통지서 날아갔다면서요. 며느리가 한 발 더 다가와 쏘아붙였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그러더라.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 수용 대상이라고. 보상금도 역대급이라고. 그러니까 도장이랑 그 서류 내놓으라고요. 아들이 침대를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문 앞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획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 여사님 담당 요양보호사입니다. 너무 큰 소리를 내시면 다른 어르신들이 놀라십니다. 그리고 지금 환자분께 너무 위협적이신 거 아십니까? 아, 간병인이었어? 며느리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마치 똥파리를 쫓듯이. 여기 가족끼리 중요한 얘기 중이니까 나가 있어요. 어르신께서 불안해하십니다. 보호자라고 해도 이런 식의 강압적인 태도는. 강압? 웃기고 있네. 우리 친엄마한테 우리가 돈 좀 달라는 게 강압이야? 아줌마는 빠져. 제가 한 발 들어서려는 순간 큰아들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요양보호사 주제에 어디서 훈계야? 당신이 우리 집 재산 문제 책임질 거야? 어르신을 보호하는 게 제 의무입니다. 의무는 무슨, 돈 받고 일하는 주제에. 당장 나가. 큰아들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본능적으로 전문가의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거 명백한 신체적 폭행입니다. 게다가 요양원 내 업무 방해죄. CCTV 사각지대도 아니니 증거는 충분해.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 상황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여보, 저 아줌마 무시하고 그냥 빨리 찾아요. 시간 없다고. 며느리가 침대 옆 서랍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우당탕. 약봉지와 낡은 내복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안 돼요. 박 여사님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고 매트리스를 들추고. 없는데? 도대체 어디 숨겼어?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눈길이 박 여사님의 품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는 그 낡은 보따리로. 설마 그 더러운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나? 안 돼. 그건 안 돼. 어머니, 그거 일이네. 며느리가 억세게 보따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싫어. 이건 내 거야. 아니, 노인네가 힘이 왜 이렇게 세? 여보, 좀 거들어. 아들이 박 여사님의 팔을 잡고 며느리가 보따리를 잡아채는 아수라장. 찌찌찌. 섬유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보따리가 며느리 손에 넘어갔습니다. 박 여사님은 반동으로 침대 헤드에 머리를 쿵 찌우며 쓰러졌습니다. 아, 여사님. 제가 달려가 박 여사님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게 뭐야? 며느리가 찢어진 보따리 안을 들여다보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곰팡이 핀 종이 쪼가리? 아, 진짜 이딴 쓰레기를 보물단지처럼 안고 있었던 거야? 그만하세요. 어르신 다치셨잖아요. 제가 소리쳤지만 며느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 냄새. 진짜 역겨워 죽겠네. 이거 내 코트에 냄새 배면 세탁비가 얼만 줄 알아요? 며느리는 더럽다는 듯 보따리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퍽!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꼬깃꼬깃한 봉투들이 차가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뾰족한 하이힐 굽으로 박 여사님의 추억들을 짓밟았습니다. 오도독.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제 심장을 긁었습니다. 이런 쓰레기나 모아놓고 정작 중요한 건 어디 숨겨놨어요? 그만해요. 제발.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그냥 가요. 여기는 없나 봐.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다시 올 거예요. 그때까지 도장이랑 서류 찾아 놓으세요. 알았죠? 며느리가 박 여사님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좀 씻고 계세요. 이 냄새로는 도저히 못 오겠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찾아온 정적. 방 안은 폭격을 맞은 듯 난장판이었습니다. 서랍은 뒤집혀 있었고 옷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의 보물들, 사진들과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찢어져 있었고 어떤 것은 며느리의 하이힐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박 여사님을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여사님. 박 여사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박 여사님이 남편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하이힐 굽에 지지겨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종이 조각들, 편지인 듯 했습니다. 누군가가 박 여사님께 보낸 편지. 하지만 찢어져서 내용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두색 봉투, 며느리가 밟고 간 그 봉투, 반쯤 찢어진 채로 바닥에 뒹굴고 있는 그 봉투를 집어드는 순간 제 손끝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서 서류가 보였습니다. 접혀 있었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 상단에 굵은 고딕체로 박힌 제목, 토지, 수용보상금, 지급 통지서.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아니, 신음처럼 뱉어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바닥을 뒤져
나머지 서류 조각들을 마쳤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감정평가 내역서, 부동산 밥 15년을 먹은 제 눈에는 이 종이들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거대한 수표로 보였습니다. 저는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펼쳤습니다. 찢어진 부분들을 맞춰가며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 토지 수용 보상금 지급 통지서, 수신인, 박순자, 발신, 신평시청 도시재생과. 저는 숨을 고르며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용 대상 토지, 신평시 신평동산 47-3번지. 집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그 집원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잠깐, 산 47-3번지 이면. 이번에 확정된 GTX-C 환승센터 바로 앞이잖아. 면적 2340제곱미터. 제곱미터. 저는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2340제곱미터면 평수로 환산하면 708평. 입에서 저절로 나온 숫자였습니다. 708평. 신평신도시 한복판에 있는 708평. 저는 다음 항목으로 눈을 옮겼습니다. 지목. 원래 지목은 전, 즉 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빨간 글씨로 적힌 메모. 용도 변경 확정. 상업지역으로 편입.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밭에서 상업지역으로. 이건 단순한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땅은 밭이 아니라 현금이 됩니다. 땅값이 10배, 20배 뛰는 로또 중의 로또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도시지역, 상업지역, 용적률 1000%, 1000%, 고층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뜻. 상업건물, 오피스텔, 복합상가. 저는 다시 첫 번째 서류로 돌아갔습니다. 보상금 산정 내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토지 보상금. 그 옆에 적힌 숫자. 저는 그 숫자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었습니다. 66억 7천만 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항목. 이주비 5,150만 원. 그 다음. 자녀지 보상 3억 원. 저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5년간 부동산 일을 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더하기, 더하기, 그리고 총.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70억, 2,150만 원. 70억. 그것도 70억이 넘는 금액. 저는 서류를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에. 작은 신음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더 있었습니다. 보상금 지급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1차 지급 70%, 지급일 2024년 11월 15일. 저는 오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1월 21일. 그러니까 이미 들어왔다는 거잖아. 1차 지급이 이미 완료됐다는 뜻이었습니다. 70%, 70억의 70%면 49억. 지금 이 순간 박 여사님의 계좌에는 49억 원이 들어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2차 지급 30%, 지금 예정일 2025년 2월 28일, 내년 2월, 약 석 달 뒤, 그때 나머지 21억이 추가로 입금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년간 수백억짜리 거래를 봤지만 이렇게 사람의 목숨이 걸린 숫자는 처음이었습니다. 방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박 여사님의 눈빛이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했습니다. 섬뜩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이 선생, 박 여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위험 있는 저음이었습니다. 알게 됐구나. 여사님,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치매 아니셨던 거죠? 박 여사님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평소에 그 굽은 등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흐릿했던 눈동자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인 척 해야 했어. 도대체 왜요? 알게 되면.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 짐승 같은 놈들이 날 산송장으로 만들 테니까.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5년 전 영감 죽고 나서 날 여기 처박을 때 알았지. 박 여사님의 눈빛이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저것들은 자식이 아니라 내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하이에나라는 걸. 내가 가진 게 낡은 빌라 한 채뿐인 줄 알았을 거야. 이 땅은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돌밭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렇게 황금알이 될 줄은 나도 몰랐어. 박 여사님은 며느리가 짓밟고 간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척, 똥오줌 못 가리는 척. 그래야 내 도장을,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 이젠 한계야. 내일 저놈들이 다시 온대. 강제로라도 내 지장을 찍어가겠지. 나는 늙고 힘이 없어. 저는 박 여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마른 손. 하지만 이번엔 그 손에서 뜨거운 분노와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여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이 저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자네가? 요양보호사인 자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탁탁 정리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 시절의 눈빛으로 돌아가 박 여사님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런 서류만 보고 산 사람입니다. 이 70억, 놈들에게 단 1원도 뺏기지 않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놈들을 빈털터리로 만들 설계도가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박 여사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설계도라. 네. 내일 아들 내외가 오면 제 각본대로만 해주세요. 저는 며느리가 버리고 간 봉투들을 하나 더 주워들었습니다. 여사님, 그리고 이건 놈들이 모르는 또 하나의 폭탄입니다. 내일 이걸 터뜨릴 겁니다. 창밖에 빗줄기는 여전했지만 302호 안에는 팽팽한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70억을 쥔 늙은 호랑이와 그 호랑이의 이빨이 되어줄 조련사의 만남. 박 여사님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아, 이 선생. 박 여사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아니, 이 소장이라고 불러야겠나? 그 한마디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사님, 어떻게? 자네 눈빛을 보니 알겠더라. 땅 서류 하나 보고 저렇게 정확히 계산해내는 사람은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지.
박 여사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과거에 큰일하던 사람이더군. 맞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동산 컨설팅 회사 소장이었습니다. 이소영 소장. 그렇군. 역시 박 여사님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 박 여사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판을 한번 제대로 엎어보자고. 네, 여사님.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일 저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창밖에 거센 비는 그쳤지만 302호 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똑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요양원은 이미 소등 시간이 지나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원장님께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오늘 많이 불안해하셔서 잠깐만 진정시키고 갈게요. 원장님도 낮에 있었던 소란을 알고 계셨기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타닥 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화면의 푸른 빛이 제 얼굴과 박 여사님의 근심 어린 표정을 비췄지요. 이 선생, 박 여사님이 침대 헤드에 기대 앉은 채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저놈들은 악기 같은 것들이야.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박 여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사님.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놈들이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여사님의 70억 인생을 지키는 전쟁이니까요. 그때 박 여사님이 제게 덧붙이셨습니다. 너 예전엔 소장님이었지?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분이 제 과거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그래도 지금은 이 선생입니다. 박 여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선생.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박 여사님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 뜬 문서는 작전명 D-Day 시나리오였습니다. 여사님, 오늘 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딱 3가지입니다. 저는 화면의 첫 번째 항목을 짚었습니다. 첫째, 녹취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엄지손가락만한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여사님 베개 밑 깊숙이 넣어둘 겁니다. 성능이 좋아서 입을 덮어도 숨소리까지 다 잡힙니다. 혹시 들키면 어쩌지? 들켜도 상관없습니다. 대화 당사자인 여사님이 계시니 법적으로 100% 합법입니다. 오히려 들키면 더 좋지요. 놈들이 당황할 테니까요. 박 여사님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둘째, 증거 확보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요양원 복도 CCTV 캡처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원장님께 어르신 안전 문제로 정식 보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복도 영상만 필요한 구간만 받았어요. 저는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봉인해뒀습니다. 영상에는 큰아들이 제 어깨를 밀치는 장면이 짧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폭행입니다. 명백해요. 박 여사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박 여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 네. 놈들이 서류를 들이밀면 딱 2~3마디만 하세요. 저는 메모지에 굵은 펜으로 적어드린 문구를 읽어드렸습니다. 이거 찍으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가 관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안 찍으면 나 쫓겨나는 거야? 이 질문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놈들의 기망 의도와 협박을 녹음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놈들이 어머니 돈은 우리가 다 써야죠라고 하거나 안 찍으면 요양원에서 쫓아낼 거야라고 대답하는 순간 게임 끝입니다. 박 여사님은 메모지를 받아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선생, 나 무서워. 저 아이들 앞에 서면 몸이 먼저 떨려. 여사님, 저는 박 여사님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시면 떠세요. 우시면 우셔도 됩니다. 그 떨림이, 그 눈물이 법정에서는 가장 강력한 진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을 겁니다. 제 전공이 사기꾼 잡는 것 아닙니까? 그제야 박 여사님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며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준비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준비물 체크리스트, 녹음기 완충 완료, CCTV 영상 USB 봉인, 토지 보상 서류 원본 스캔본 클라우드 저장, 핵심 질문 메모지, 비상 연락망 원장님, 법률 상담, 112.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일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주무셔야 합니다. 응, 그래야겠지. 박 여사님은 천천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은 감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 선생, 네, 내일. 우리가 이기면. 박 여사님이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뭘 해야 할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원하시는 걸 하시면 됩니다, 여사님. 그게 뭐든. 박 여사님은 작게 웃었습니다.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자식 눈치 안 보고 내 돈 내 맘대로 쓰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영감이 남긴 그 땅. 좋은 데 쓰고 싶어. 영감이 좋아할 만한 일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새벽 1시. 저는 조용히 302호를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비상구 쪽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비가 개고 난 뒤에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내일 오전 10시경 상황 발생 가능. 연락드리면 바로 연결 부탁드립니다.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수십억, 수백억짜리 거래를 성사시키며 제 이름을 날렸던 그때. 하지만 남편의 보증 실패로 모든 걸 잃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때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때 쌓아온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박 여사님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내일,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창밖의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 전의 고요처럼 햇살이 302호 침대 위로 쏟아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침 죽을 두어 술 드시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안 넘어가는구나. 저는 박 여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요란한 소리가 고요를 찢었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어제보다 더 빠르고 더 신경질적인 하이힐 소리. 그리고 둔탁한 남자 구두 소리 하나가 더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슬쩍 내다봤습니다. 주차장에 벤치 옆으로 낡은 국산차 한 대가 더 서 있더군요. 한 명 더 데려왔군. 바람잡이인가.
저는 베개 및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하고 이불로 살짝 덮었습니다. 벌컥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 뒤로 기름진 머리에 번들거리는 은색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큰아들이 과장되게 밝은 목소리로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살벌함은 온데간데 없고 가면을 쓴 듯한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우리끼리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인사하세요. 김 실장님이라고 법률 전문가셔.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노인 재산 신탁 전문 김철수 실장입니다. 남자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그 명함을 곁눈질로 훑었습니다. 법무법인유 미래 사무장 김철수. 폰트도 조잡하고 변호사 협회 로고도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훗, 인터넷에서 5,000원 주고 산 명함이네. 딱 봐도 브로커야. 어머니, 이분이 어머니 재산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이에요. 설명 좀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코를 막으며 재촉했습니다. 김 실장이라는 자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펼쳤습니다. 사각, 사각. 종이 넘기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재산관리 처분 위임장, 포괄적 권한 양도 각서, 제목만 봐도 구역질이 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려운 말은 빼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김 실장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지금 몸도 편찮으시고 정신도 오락가락하시니까 똘똘한 아드님이 대신 재산을 관리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어르신은 아무 걱정 없이 병원 특실 가서 편하게 사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박 여사님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이불을 쥐어짜셨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돈을... 아, 답답해. 어머니, 그냥 어머니 돈 우리가 관리한다고요.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보며 툭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치매잖아. 돈 관리 못하잖아. 우리가 건물 팔아서 병원비도 내고 우리 빚도 좀 갚고 애들 유학도 보내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걸려들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녹음기가 며느리의 그 경박한 목소리를 토씨 하나 안 빼놓고 담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박 여사님이 제가 시킨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 찍으면 내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거요? 김 실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재산은 자녀분들 명의로 관리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물려주실 거 아닙니까?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똑같죠.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며느리가 가볍게 덧붙였습니다. 다 녹음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관리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야? 에이, 어머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머니 돈 받아서 잘 쓴다는 거예요. 어머니 병원비도 내고 우리 애들 학원비도 내고 집도 좀 사고. 아, 그리고 나 가방도 하나 사야 하는데.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보며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 있잖아. 그거 이번 시즌 신상 나왔는데. 여보. 큰아들이 며느리를 쿡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녹음기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님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만약 내가 도장 안 찍으면 어떻게 되는데?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큰아들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와
박 여사님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금 장난하세요? 우리가 5년 동안 요양비 대느라 등골 휜 거 모르세요? 안 찍으시면요,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갈 데도 없으시잖아요. 길바닥에서 객사하고 싶으세요? 완벽한 협박이었습니다. 공갈죄 성립 요건 충족. 저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자자, 어르신. 자식들 마음 좀 헤아려 주시고요. 김 사무장이 주머니에서 인주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딸깍. 뚜껑 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도장 잃어버리셨으면 지장 찍으시면 됩니다. 효력은 똑같으니까요. 자, 여기 엄지손가락 대시죠. 큰아들이 박 여사님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싫어. 싫어. 아, 가만히 좀 계세요. 금방 끝나요. 큰아들이 억지로 박 여사님의 엄지를 인주에 가져다 댔습니다. 빨간 인주가 박 여사님의 엄지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지가 계약서, 종이를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0cm, 5cm, 1cm 지금입니다. 탁! 잠깐만요. 제가 큰아들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방 안에 있던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 꽂혔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가 미쳤나? 큰아들이 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저는 15년 동안 억센 현장을 누빈 악력이 있었습니다.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강요죄입니다. 강요? 웃기고 있네. 야, 김 실장. 이 여자 끌어내. 김 실장이 엉거주춤 다가오자 저는 그를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당신 변호사법 위반으로 감방 가고 싶어? 김 실장이 흠칫하며 멈춰섰습니다. 뭐요? 당신 사무장 아니잖아. 변호사 협회 등록번호도 없는 명함, 인터넷 양식 그대로 베낀 엉터리 계약서. 이거 사기 미수 공범인 거 몰라? 제 일갈에 김 실장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큰아들의 손에서 계약서를 획 낚아챘습니다. 사각. 종이가 스치는 소리. 이거 내놔.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계약서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아, 기가 막히는구만.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계약서를 흔들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 웃기지 마십시오. 이건 노예 계약서입니다. 저는 계약서의 조항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팩트를 꽂아 넣었습니다. 제3조 수임인은 위임인의 동의 없이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 본 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계약서는 법정에 가져가는 순간 휴지 조각입니다. 아니,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증거물이 되겠네요. 이 여자가 진짜. 큰아들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치시게요? 치세요. 폭행죄 추가되면 합의금만 올라가니까. 빨간 불을 본 세 사람은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됐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길바닥에서 객사하고 싶냐는 협박, 에르메스 가방 산다는 기망행위, 그리고 억지로 지장 찍게 하려던 강요행위까지 전부 녹음됐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졌습니다. 너 뭐야? 그냥 간병인 아니었어? 간병인 맞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전직이 좀 화려해서요. 부동산 컨설턴트 15년 했습니다. 댁들 같은 사기꾼들 잡는 게 제 주특기였죠. 저는 USB 메모리도 함께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이 이 방에서 하신 행동들 모두 CCTV에 찍혔습니다. 원장님께 정식으로 보고했고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건 폭행이고 재물 손괴이고 업무 방해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그들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예금주 박순자. 잔액 49억 2,150만 원. 세 사람의 눈이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49억? 큰아들이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습니다. 네. 어제 토지 보상금 1차분 70%가 입금됐거든요. 내년 2월에 21억 더 들어옵니다. 합쳐서 70억. 저는 굳어버린 그들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돈 전부 박 여사님 명의입니다. 댁들은 10원 한 장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이 행동들 때문에 박 여사님은 이 돈을 사회에 환원하시거나 신탁재단에 맡기실 예정입니다. 댁들에게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조차 못하게 완벽하게 묶어버릴 거고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며느리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미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자, 선택하세요. 저는 녹음기와 USB를 함께 흔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조용히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차 타고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차를 추천합니다만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7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와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 증거 앞에서 빌런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박 여사님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일어나신 그 모습은 더 이상 302호에 병든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장 말 들리지? 박 여사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장 꺼져. 그것은 더 이상 무력한 치매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70억 자산가 박순자 회장님의 호령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미 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갑니다.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또각또각 멀어지는 하이힐 소리. 이번에는 힘없고 초라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정적.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했던 겁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이 소장. 뒤에서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박 여사님은 침대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 여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여사님. 이제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거야? 네. 이제 아무도 여사님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처럼 버림받은 어르신들을. 저는 박 여사님을 침대에 앉히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켜 드리려 물 한 잔을 따라드렸습니다. 꿀꺽, 꿀꺽. 박 여사님이 물을 마시는 소리만이 방 안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이 소장. 박 여사님이 빈 컵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호칭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소장.
박 여사님은 제 과거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정말 다 끝난 거지? 박 여사님이 멍하니 물으셨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놈들이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쐐기를 박아야죠.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연락드릴 분이 계십니다. 회장님의 재산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해줄 진짜 전문가입니다. 회장님? 박 여사님이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불러도 되나? 당연합니다. 70억 자산가이신데요. 저는 눈을 맞추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시당하던 할머니가 아니라 박순자 회장님이십니다. 박 여사님의 눈가에 왈칵 물기가 어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여보세요, 이 소장님? 전화 너머로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변호사님,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이미 나왔습니다. 20분이면 도착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박 여사님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곧 도착하십니다. 최진우 변호사님이라고 제가 15년 전부터 알던 분이에요. 특히 노인 재산 보호와 상속 문제의 최고 전문가십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제 목숨 걸고 보증합니다. 박 여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히 20분 후 복도에서 차분하고 무게감 있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조금 전 아들 내외의 경박함과는 차원이 다른 품이 있는 울림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대답하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수트에 은색 태안경, 그리고 손에는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가죽 서류 가방. 조금 전 김 사무장의 싸구려 비닐 가방과는 비교조차 민망할 정도였지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도의 대표 변호사 최진우입니다. 그는 박 여사님께 정중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가 건넨 명함은 두툼한 고급 용지에 금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 김 사무장의 5,000원짜리 명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최 변호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15년 만인가요? 최 변호사가 저를 보며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예전 재건축 사업 때 뵀던 그 예리함, 여전하시군요. 그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짧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최 변호사는 박 여사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철컥. 가방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조차 묵직하고 깔끔했습니다. 회장님, 이 소장님께 상황은 들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최 변호사는 노트북을 켜며 프로답게 리드했습니다. 타닥, 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현재 확인된 신평동 토지 보상금 총액 70억 2,150만 원. 그리고 낡은 빌라 한 채.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녀분들은 사실상 인연을 끊으신 상태고 이 재산을 좋은 일에 쓰고 싶다고 하셨고요. 박 여사님은 잠시 창밖을 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영감이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지킨 땅이에요.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고 돈 없어서 서러운 노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숭고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공익재단 설립이 정답입니다. 공익재단이요? 네. 회장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재단을 운영하시는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은 최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강조했습니다.
재단에 출연한 재산은 법적으로 회장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즉, 자녀분들이 소송을 걸어도 단 1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완벽한 방패가 되는 거죠. 정말인가요? 박 여사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세금 혜택도 확실하고 무엇보다 회장님이 평생 이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두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보고 있나? 자네가 좋아하겠어. 그 자리에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박 여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박순자 복지재단 설립 로드맵 1단계 유언 공정증서 작성 즉시 내용 자녀들에게 법정 최소 유류분만 상속. 나머지 재산은 재단에 출연. 2단계 신탁계약 체결 일주일 내. 현재 49억 원을 신탁은행에 예치. 자녀들의 접근 완전 차단. 3단계 재단 설립 1개월 내. 정관 작성, 법인 등기. 이사장 박순자, 사무국장 추천 인선. 이렇게 하시면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최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자녀분들이 법정 소송을 걸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박 여사님은 화면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30분 후 공증인이 도착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박순자 회장님, 유언 공정증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각, 사각. 종이 넘기는 소리가 경건하게 들렸습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이해하셨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공증인이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제1조, 나의 자녀들에게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 유류분만을 상속한다. 제2조, 나의 나머지 재산은 박순자 복지재단에 출연한다. 제3조, 본 유언은 나의 진정한 의사이며 그 누구의 강요나 기망도 없었음을 확인한다. 공증인이 읽기를 마쳤습니다. 회장님, 이해하셨습니까? 네. 박 여사님이 또렷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해 주십시오. 공증인이 펜을 건넸습니다. 박 여사님은 천천히 펜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서명은 또렷했습니다. 사각, 사각. 펜 끝이 종이 위를 지나가는 소리. 박순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장. 꾹. 인주 묻은 도장이 서류에 찍혔습니다. 빨간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조금 전 아들이 강제로 찍으려던 그 도장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건 박 여사님의 자유의지였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후 이 유언대로 집행됩니다. 감사합니다. 박 여사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공증인이 나가고 방 안에는 다시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이제 신탁 계약입니다. 최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의 49억 원을 신탁은행에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최 변호사가 강조했습니다. 자녀분들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회장님의 허락 없이는 1원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완벽한 방패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재산 보호입니다. 박 여사님도 서명하셨습니다. 꾹. 또 한 번의 도장 소리.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박 여사님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최 변호사가 나간 후 방 안에는 다시 저와 박 여사님만 남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창가로 다가가 노을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소장. 네, 회장님.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나? 박 여사님이 노을을 등지고 저를 보셨습니다. 같이요? 응. 재단을 만들면 사무국장이 필요할 거 아니야. 자네가 맡아줘. 박 여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자네만큼 돈 관리 잘하고 노인 마음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어. 이제 자네도 새 출발해야지. 여기서 기저귀만 갈 사람이 아니잖아.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장님. 어때? 할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회장님. 제 뼈를 묻겠습니다. 박 여사님이, 아니 박순자 이사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봄 기운이 완연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박순자 복지재단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방금 입금된 숫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입금 완료 21억 650만 원으로써 총 70억 원의 보상금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지난 3개월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 법인 등기, 정관 작성, 이사회 구성, 최 변호사님과 함께 밤을 새운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 전 잃어버렸던 그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똑똑. 이 국장, 안에 있나? 문이 열리고 박 이사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전에 구멍난 양말과 낡은 잠옷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단아한 정장에 머리도 곱게 드라이하신 모습. 누가 봐도 기품 있는 재단 이사장님의 모습이었죠.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방금 잠금 확인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주에 바로 요양원 부지 계약하러 가지. 우리는 창가 소파에 마주 앉아 따뜻한 녹차를 마셨습니다. 달그락.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그나저나 이 국장. 이사장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그 아이들 소식 들었어? 네.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내 탓이라며 싸우다가 결국 이혼 소송 들어갔답니다. 큰아들은 빚더미에 앉았고 며느리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서 집행유예가 나올 것 같다고 하네요. 이사장님은 잠시 창밖을 응시하셨습니다. 불쌍한 것들. 눈가에 씁쓸함이 스쳤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인데. 그래도 이사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용서는 안 해. 스스로 지은 죄, 스스로 갚아야지. 맞습니다. 그게 인과응보지요. 창밖에는 봄꽃이 만개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개나리가 노랗게 빛났습니다. 살랑살랑. 봄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 참 예쁘다, 봄꽃. 이사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국장, 자네 새 명함 받았어? 아, 네.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따끈따끈한 명함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박순자 복지재단. 사무국장 이소영 15년 전 부동산 소장 명함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고 돌아 더 값진 명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좋네. 깔끔하고
이사장님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네 소장 명함은 없어? 소장 명함요? 응. 예전에 부동산 컨설팅 회사 소장하지 않았나? 아, 그건 다 옛날 일이에요. 옛날이 아니지. 이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자네 그때의 실력으로 지금 나를 살렸잖아. 그게 어디 가겠어? 저는 가만히 이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국장. 네. 나이가 70이 넘어서야 알겠더라고. 이사장님이 봄 햇살을 받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내 인생의 봄날이 75에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저도요. 50 넘어서 다시 시작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건배하자, 이 국장.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해. 이사장님이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합니다, 이사장님. 땡그랑.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따뜻한 녹차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창밖에 봄바람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책상 위의 서류들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요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302호가 있는 3층 바로 위였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보니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 신평신도시 쪽도 보였습니다. 박 여사님의 땅이 있던 곳, 70억의 시작점. 아니, 박 여사님 인생 2막의 시작점. 그리고 제 인생 2막의 시작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전 그걸 50이 넘어서야 배웠습니다. 남편을 잃고 회사를 잃고 모든 걸 잃었을 때 전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때 쌓아온 경험들이 지금 누군가를 지키는 무기가 됐습니다. 박순자 이사장님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70억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인생도 다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니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별들. 15년 전 모든 걸 가졌을 때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였습니다. 아름답고 빛나는 별들이. 저는 주머니에서 새 명함을 꺼냈습니다. 박순자 복지재단. 사무국장 이소영 달빛에 비친 명함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명함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기회를, 이 인생을, 박 여사님처럼 버림받은 어르신들을 모두 지켜내겠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 그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내일 또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인생의 봄날은 50이 넘어서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70억보다 더 값진 건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은 두 사람의 우정이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갑자기 70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행복한 상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